이걸 부분이 아니라 유명 죽어줘. 나 이거 만져본 지 너무 오래됐어. 아니야. 왜 안 돼? 내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진짜. 똑똑한 놈. 아. 똑똑한 놈. 속을 저번부터 얘라서 여러분이 본 시험지 뭐 여기 있어요. 열심히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채점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못했어 내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RNN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상임위로 나와 있지만 이번에 졸업한 32기 황태원입니다. 일단 RNN에 대해서 약간 좀 크게 개요처럼 가장 처음에 RNN이 뭔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RNN의 그 자체의 구조, 그 다음에 RNN이 어떻게 역전파 같은 걸 학습을 하는지, 그 다음에 RNN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고, 이런 응용 사용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에는 어떤 RNN 기법들을 사용하는지를 약간 전반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RNN이란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아크로님이니까 그 영어 이름 살펴보면 Recurrent Neural Network라는 건데, 한마디로 인공신경망의 종류인데 리커런트하다는 게 결과는 반복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시계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시퀀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신경망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망 집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RNN이라는 그 신경망 항목 안에 여러 가지 그 뉴럴 네트워크 종류들이 들어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한 종류의 신경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신경망보다 RNN은 더 긴 길이의 시퀀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경망에다가 왜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냐, 그 이유는 그냥 얘가 훨씬 더 잘 특화되어 있어요. 나중에 구조를 보면 왜 그런지는 아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은 정해진 길이의 입력밖에 갖지 못하는데, RNN은 그와 다르게 가변적인 길이의 입력, 즉 시퀀스에 대해서도 연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수학적 표기법들이 조금 있을 건데, 제가 그 발표에서 사용할 표기법들은 시퀀셜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는 x1, x2, 그 다음에 x타워 이렇게까지 쓸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타워만큼 있으면 1부터 타워까지 이렇게 시계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RNN이 왜 굳이 일반적인 신경망이랑 구분하냐? 이제 예전 1900년대 나온 개념 이것들이 이거 하나 때문인데, 일반적인 신경망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이제 parameter sharing이라는 개념이에요. 말 들으면 그냥 약간 뭔지 아실 텐데, parameter sharing은 모델 내 다른 장소들에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적용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신경망을 보면 각 노드에 임의 노드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가중치는 매우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는 특정 레이어 내부에서 특정 레이어까지 가는 그 가중치들은 전부 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모델이 다양한 입력 크기들과 유형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입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가중치를 더해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 예시가 있는데, I went to Nepal in 2009과 in 2009 I went to Nepal가 결국엔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신경망을 보면은 입력이 들어오는 첫 번째 자리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오고 두 번째 자리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거에 따라서 출력이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RNN은 이걸 없애려고 무슨 순서로 데이터가 나오든 이런 식으로 섞어놔도 같은 가중치를 부여해주면서 그걸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목표예요. 그래서 정보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싶게 parameter sharing을 활용하는 개념이 RNN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의 근데 RNN 이제 이런 parameter sharing 기법도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또 다른 기법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일단은 input sequence에 적용한 parameter shared convolution 이후에 각 아웃풋의 각 요소가 이전 아웃풋에 의존하도록 shared parameter를 구성해요. 이게 약간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입력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parameter shared convolution을 진행한다는 거는 똑같은 파라미터 W라고 할게요. W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은 가중치를 받고
그럼 얘네들이 다른 노드로 가잖아요. 이게 파라미터 쉐어드 컨보루션이라는 건데 이거를 진행한 이후에 아웃풋의 각 요소가 이전 아웃풋에 의존하도록 쉐어드 파라미터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웃풋은 여기에 의존하게 되고 여기 있는 아웃풋은 여기에 의존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는 소리겠죠. 이제 저게 그냥 기본적으로 RN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요 그림에서 좀 자세히 나타내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S 점점점에서 ST-1까지 가는 함수 또는 여기서 가중치라고 표현할게요. 가중치가 F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ST, ST 플러스 1, 그 다음에 S 뭐 저번에 말한 타우까지 가는데 계속 똑같은 함수 F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레이어 내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쉐어드 파라미터를 인풋의 이전 요소가 이후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신경망을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 데이터니까 1부터 타우까지 있을 때 1이 과거고 타우가 현재라고 치면 이게 뭘 해주는 거냐면 1에 있는 요소가 타우에 있는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게 그거를 서로 연관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소가 여기에 있는 미래에 있는 요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이러한 쉐어드 파라미터를 구성해주는 거예요. 이걸 수식적으로 나타내보면 이제 S 타우 그러니까 ST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의 그 노드의 값인 F ST-1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타는 그냥 파라미터랑 나타내서 쓰는 기호인데 무시해주셔도 돼요. 아무튼 F의 ST-1은 F를 넣은 거고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가지고 F ST-1를 계속 반복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ST는 이제 여기 뒤에 그림에서는 여기 입력이 없고 그냥 이렇게 체인으로 존재하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RNN은 이렇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추가해주냐면 여기서 알아듣기 외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 여기에 흔히 말하는 external signal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인풋을 좀 까려하게 말하는 건데 인풋이라는 걸 넣어줘야지 얘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여기서 아까 말한 여기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체인이 있고 서로 그 인터베이스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여기 X와 라는 아까 말했던 인풋 있죠. 인풋 키워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뭐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는 RNN을 보통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unfolded 모형이고 두 번째가 folded 모형이에요. 이게 unfolded랑 folded는 그냥 근본적으로 같은 건데 그냥 어떤 게 더 편하냐의 차이예요. 뭐 unfolded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엔 반복적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fol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X와 H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여기 네모는 한 타임 그러니까 xt-1은 t로 같다를 의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래 수식은 요거랑 같은 건데 그냥 이제 x라는 변수가 추가되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NN의 아까 구조를 보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진짜 보면 이게 정말 전통적인 RNN 구조예요. 정말 그냥 약간 근본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folded 구조와 unfolded 구조가 있는데 약간 여기서는 그냥 일단 unfolded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풋이 있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parameter shar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인풋 요소에 대해서 똑같은 그 가중치 U가 적용돼가지고 H로 올라가게 돼요. 히든 노드로. 이때 히든 노드는 인풋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HT-1 아니면 또는 자기 -1의 시간대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값을 얘는 다시 옆에 있는 노드와 그 위에 있는 아웃풋 레이어로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히든 레이어가 한 개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여러 개, 원래 물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RNN은 한 개밖에 없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은 뭐 여기 이제 위에 그걸로 이제 오차 계산하고 예측되어 있는 값과 비교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RNN은 이제 여기 제외하면 이렇게 생겼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를 forward하면 onboard하지 말고 forward하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면 돼. 이제 조금 수학적인 걸로 가볼 텐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서 AT는 보통 여기 노드의 값인데 활성함수를 주기 전에 값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B는 이제 바이어스예요. 이 RNN 여기서는 바이어스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RNN은 바이어스가 두 개씩 있어요. 요 레이어에 똑같은 바이어스가 적용이 되고 아웃풋 레이어에도 똑같은 바이어스가 적용돼요. 여기를 보면 수식에서는 여기에 적용되는 바이어스는 B, 여기서에 적용되는 바이어스는 C라고 두고 있죠. 그래서 각 노드 여기서 활성함수를 넣기 전에 AT는
B 플러스 B는 일단 바이어스니까 나도 W HT-1 그러니까 HT-1에 W를 곱했다. 참고로 이거는 행렬 연산인데 뭐 행렬 그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곱셈으로 이해하셔도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W HT-1 플러스 UXT 그러니까 요게 요거 곱하고 요게 요거 곱하고 더해서 달성하고 그게 AT고요. 그 다음에 얘 진짜 값을 알아야 되니까 넌 리니어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요거는 리니어한 요소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tan H, AT 여기다 tan H를 씌워줘가지고 넌 리니어하게 만들어줘요. tan H 함수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볼 건데 그래서 결국에 HT는 다시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웃풋 레이어를 가야 되는데 아웃풋 레이어를 아까 말했듯이 바이어스 한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B라는 이제 그 똑같은 파라미터 쉐어링 능량 파라미터를 곱해서 그 넣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Y는 이 꺽쇠가 하나 있으면 이제 예측된 값 우리가 실제 나온 값이고 이렇게 꺽쇠가 없으면 저거 실제 값 우리가 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예측한 값은 여기다 서프맥스 함수를 씌워준 건데 이 서프맥스 함수도 뭔지는 정확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활성화 함수가 총 2개가 나오는데 tan H와 서프맥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일단 tan H 함수를 살펴볼게요. RNN에서 활성화 함수를 쓰면 정말 보통 tan H밖에 안 써요. tan H 말고 다른 거 쓰는 걸 본 적은 많이 없어요.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모델들에서는. tan H는 뭐 알고 그냥 해보고 삼각함수니까 뭐 다들 수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입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왜 쓰냐면 입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활성함수가 사용이 되잖아요. 여기 뒤에서 보면 활성함수가 똑같이 계속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백프로피게이션을 할 때 이게 이 활성함수들의 기울기를 계속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기울기가 이 활성함수가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함수의 기울기를 구할 때 그 기울기가 0에 도달하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tan H를 F라고 잠깐 놓을게요. 그러니까 저 아까 RNN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F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그 생략되어 있죠. 아무튼 이런 꼴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에 이제 미분을 해서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결국에는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tan H를 사용하는 건데 이 tan H가 다른 시그모이드나 그런 거에 비해서 기울기가 같달라가지고 백프로피게이션을 여러 번 진행해도 그나마 0에 돌아가는 걸 방지해줄 수 있는 함수예요. 실험적으로. 이제 아까 봤던 두 번째 활성화 함수인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소프트맥스 함수는 약간 이제 통계 쪽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그 숫자들의 배열로 1차원 배열 벡터를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각각 그 E의 x승으로 세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x1 이렇게 있을 때 2의 x1, 2의 x2 이렇게 썸을 더해가지고 이제 여기 2의 x1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소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 일단은 전체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냈으니까 얘를 합은 1이겠죠? 썸이 1이라서 일단은 요거를 뭐가 좋냐면 1이라서 그 얘네들을 다양한 것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확률을 취급이 가능해가지고 확률을 취급할 수 있고 그리고 2를 붙여주는 이유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변화 정도를 폭을 늘려주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5.1이랑 1.3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만큼은 차이가 안 나죠. 0.9랑 0.0은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약간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2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정확한 정교화 액티베이션 펑션을 RNN이 사용함으로써 약간 출력을 확률 분포로 다룰 수 있게 돼가지고 이상 확률 분포로 다룰 수 있게 돼가지고 로스 함수나 이제 그런 걸 계산하기 조금 더 편해져요. 그리고 참고로 소프트맥스는 꼭 RNN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tan H는 정말로 기본적인 RNN 구조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소프트맥스는 사용하는 데이터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이거는 그거죠. 그 전파하는 방법. 이래서 최종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로스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RNN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많이 써가지고 결국은 확률로 많이 다룬다는 거죠. 소프트맥스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다루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확률 분포로 나타냈을 때 저런 확률 분포의 오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수 명이 여기 딱 나왔는데 네거티브 log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거. 여기서 네거티브 파트는 그냥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도 네거티브고 log likelihood 펑션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x를 넣었을 때 x1부터 x타우까지의 입력을 넣었을 때 y1부터 y타우까지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로스가 얼마냐? 라는 걸 더 약간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일단 로스는 전체 모델을 로스니까 일단 아웃풋이 타우개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타우개를 다 구해주는 LT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럼 그 LT는 각각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뭘 해주는 거냐면 로그 여기는 그냥 로그 세워준 거라서 그렇게 보면 이제 모델 T 모델 그다음에 YT X부터 X 타우까지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X1부터 X 타우까지 있을 때 얘네들이 결국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Y T 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오차를 계산한다는 건데 로테이션은 저래가지고 정확히 무슨 계산을 하는지는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확률 분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렬로 그릴 텐데 행렬이 뭐 이제 0.3, 0.5, 0.2 이렇게 시작해요. 0.2가 이게 원하는 값이라고 쳐요. 근데 실제로는 1, 0, 0 나왔어요. 그러면 얘들을 곱해줘요. 얘는 얘랑 곱하고 얘는 얘랑 곱하고 한 번에 내적을 해준다는 거죠. 내적을 해가지고 결과를 낸 게 이 네거티브 log likelihood 펑션의 그 근본이에요. 소프트맥스래. 네거티브 log likelihood 펑션이 왜 이렇게 유도되고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보시려면 그 약간 추천인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진 않을 건데 확률 이론이랑 그 정보 이론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저게 결국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유도되기도 하고 그 정보 이론에서 인포메이션의 양과 정확히 그 제공되는 뭐라고 하죠? 약간 어디 관관이 크게 있는 그 값이 크게 있는 그 개념이라서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RNA 방금 같은 구조를 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RNA는 저희는 프론트 프로퍼게이션을 알아보고 싶은데 프론트 프로퍼게이션이 이제 아까 제가 수식으로 설명드린 그거였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연산적으로도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일반적인 신경망은 몇천 개의 레이어에 몇천 개의 뉴런을 가지는데 신경망은 레이어 3개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무거울까요? 얘가 이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션이라는 거에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 노드의 값은 잘 나왔어요. 값이 같은 레이어 속 이전 노드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병렬로 계산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전 값을 계산해야지만 미래의 값이 계산 가능하고 그게 타워만큼 연속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일반적인 신경망의 경우에는 각 노드에다가 뭐 코어를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계속 그냥 매트릭스 그 행렬 연산만 주장창시키면 엄청 빨리 되거든요. 비교적. 근데 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있고 이제 HT, OT를 등을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야 되면 이제 각각의 값들을 저장해놓고 나중에 와서 뒤로 올 때 그 미분 값들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미분 값들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는 계열이 있을 텐데 그 계열 또한 크기가 좀 커가지고 결국에는 프론트 프로퍼게이션의 시간 복잡도는 타워에 의존하고 원래 인공신경망에서 없던 타워라는 변수가 생겨나고 공간 복잡도도 없던 변수인 타워가 생겨나게 돼요. 뭐 이제 약간 작게 그려놓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려고 Teacher Forcing Network with Output Recurrence 같은 모델들을 이용해요. 이게 뭔지 약간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이걸 지워요. 다 지우고 그럼 왜 아래에 있느냐? 여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값 있죠? 참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요. 이게 Recurrent Output 모델인데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얘를 이제 참값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훈련시킬 때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모델을 디플로이 할 때는 얘네들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얘가 이 아웃풋이 얘랑 충분히 근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실제로 훈련을 할 때는 적어도 병렬 연산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값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물론 맨 마지막에 그 디플로이 하고 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한 번밖에 안 해도 되니까 큰 상관이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teacher person network with output recurrence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나중에 좀 더 볼 거예요. 아래는 학습 파트에 대해서 좀 보여줄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몰라도 돼요. 의미 없는 수식들이에요.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굳이 알아서 지금 당장 좋을 건 없어요. 막 정말 이론 신경망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약간 수학적으로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약간 특히 1학년들이면 약간 그 벡터 캘큘러스나 좀 심오한 그 선형대 수학까지 알 거라고도 약간 생각하진 않아서 알면 좋아요.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굳이 약간 여기서 크게 언급하고 지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 이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형화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C만 대입한 거라서 그냥 뭐 이렇게 오차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그냥 그레이던트 다 계산하고 약보배합 계산해서 전개하는 다 이제 변수 이게 바이어스 C, 바이어스 B 그다음에 그 가중치들 DW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사실 실제로 공공신경망을 코딩해도 어차피 만들어진 이제 토치라는 그 친구가 어차피 다 대신 계산해 주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그럼 넘어가고 빨리. 이제 RNN의 구조를 좀 알아봤고 이제 학습하는 방법도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RNN은 뭘 보고 싶냐? RNN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RNN 응용에 제가 구성한 그 파워포인트에서 현재까지 RNN은 뭐뭐였기에 뭐뭐인가를 추가해줬다라는 게 대부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RNN 기본 아웃풋 레이어가 모두 독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 레이어는 적어도 보시면 아웃풋 레이어는 독립적이죠. 여기는 그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코브 어썸션이라는 건데 아웃풋 레이어의 각 요소가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고 말코브 어썸션 한마디로 깨주는 거예요. 아웃풋 레이어의 각 요소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그 연관을 이런 그래피컬 모델로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왜 그래피컬 모델이냐면 약간 순차적인 구조를 보기엔 좀 어려운 감이 있죠. 약간 특정 노드가 그 앞에 있는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마르코프 모델은 뭐냐면 그렇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fully connected graphical model이라는 개념을 하나 가져와서 이걸 RNN에다가 때려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웃풋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다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graphical model에다가 state variable, 그러니까 여기서 state variable는 원래는 각 아웃풋 마르코프 모델에서는 각 아웃풋의 특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state variable인데 이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히든 레이어를 치환해줘요. 왜냐면 히든 레이어들이 결국에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아웃풋들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같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얘는 얘랑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얘랑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한 이제 fully connected graphical model인데 그냥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hidden layer, 그러니까 state variable를 조금 추가해 준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hidden markup model과는 직접적으로 대조되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직접적으로 일반적인 마르코프 모델, hidden 마르코프 모델에서 hidden 마르코프 모델에 관한 내용은 사실 저도 크게는 공부 안 했어가지고 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피컬 모델 관점의 아래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데 이제 아웃풋이 그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히든 레이어에만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개념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줄 수 있냐면 이런 모델을 예시로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는 잠깐 지쳐두고 여기 위에만 보면은 뭘 해주는 거냐면 여기는 y가 이전 러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전 러스에 영향을 주고 여기는 다시 자기 자신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한마디로 예를 보면 아까 말한 이 구조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아래는 잠깐 무시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잠깐 보면 이게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의 example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예를 들면 이미지를 넣어주는 이미지는 사과다, 이미지는 오렌지다 등등을 자연어로 표시해주는 인공지능의 예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가 그냥 결국은 데이터 크게 보면 데이터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든 히든 레이어의 모델에다가 넣어주고 저희는 여기서 이미지 하나를 넣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어쩌고 단어를 토큰 단위로 결과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피컬 모델의 장점이 나와요. 저희가 자연어를 생성하고 한다면 자연어는 모든 단어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어는 각 단어끼리 서로 독립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뭘 하고 싶냐면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연관되게, 이 단어는 또 두 개의 단어와 연관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제너럴하게 나타내면 그냥 이거네요. 그냥 y가 똑같이 h로 들어가고 생각해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말한 이 non-hidden markup model과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예시를 볼 텐데 응용을 볼 텐데 이제는 다른 응용성은 이제 지금까지는 아웃풋 레이어의 각 요소가 인풋 레이어 이전의 요소에만 그 영향을 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자연어를 예시를 들었죠. 자연어는 그 순서를 바꾸면 특정 뭐라고 해야 돼? 특정 주어가 앞에 있는 걸 명시할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걸 명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래가지고 나온 게 여기 나온 bidirectional RNN 아니면 BRNN이라는 거예요. BRNN이 뭘 해주냐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히든 레이어가 두 개를 넣어요. 두 개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개의 레이어에 토마토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 값 자체는 달라가지고 이렇게 뜨게 하는 것도 성공해요. 아무튼 이렇게 둬가지고 뭘 해주냐면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친구예요. 그리고 아웃풋들은 양방향으로 가는 데이터 스트림들에 모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가운데 있는 아웃풋은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아웃풋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히든 레이어 즉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의존할 수 있게 돼요. 반면에 bidirectional RNN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죠. 항상 bidirectional RNN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RNN이 주로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그 자연어 처리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자연어 처리는 그 문장의 전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런 bidirectional RNN을 자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RNN은 이제 뭐 시계열 데이터 예측, 예를 들면 시계열 데이터를 주고 뭐 그거에 미래를 나타내는 일을 분석해라. 뭐 그런 걸 따지면 사실 현재의 일은 결국 그냥 과거에밖에 의존을 못하잖아요. 현재의 일이 미래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굳이 이런 걸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 문승현 친구가 조금 뒤에 발표할 내용이랑 약간 이어지는데 약간 그거의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인풋 레이어의 크기와 아웃풋 레이어의 크기가 동일한 모델만 봤잖아요. 인풋이 타억에 들어가면 아웃풋이 타억에가 나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이 크기를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리는지는 아마 모델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말로 개인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라는 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로잉코드를 활용하고 해서 아무튼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라고 지금 부르시는데 여기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에서 인코더 RNN은 그러니까 시퀀스를 인코드하는 RNN은 인풋 레이어를 특정 데이터 그 쪼가리로 압축을 해줘요. 그리고 이 압축을 한 다음에 압축됐잖아요. 데이터가 손실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확장시키는 디코더 RNN이 그걸로 새로운 아웃풋 레이어를 형성해줘요. 이게 모델인데 여기가 인코더고 여기가 디코더, 시퀀스 디코더, 여기가 시퀀스 디코더예요. 여기에서 x가 n개 있다고 칠게요. n개가 있으면 이 n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스트림을 하나의 c라는 이제 그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보통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데 자연어 처리에서 컨텍스트 즉 맥락을 읽어준다는 뜻이에요. 맥락을 한 구역에 담아서 그걸 다시 디코더, 시퀀스 디코더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분석한 다음에 그 맥락을 이제 이 친구한테 줘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장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컨텍스트와 같은 그 조건을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 여기서는 아까 말한 y가 다시 이렇게 연결돼 있죠? 다시 히든 레이어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언급했던 요 그래프컬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얘네들은 그거니까 그 자연어니까 외전성이니까 뭐 굳이 원한다면 여기다 바이다이렉션 RNA까지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거기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임의의 기기에 텍스트를 넣었을 때 임의의 기기에 텍스트를 얻을 수 있어요. 현재 말하는 뭐 이제 서로 챗봇 같은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근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모델들은 많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개념이 주요가 됐어요. 현대 챗봇. 하지만 이런 이제 시퀀스 모델의 단점은 이 인풋 레이어를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자연어를 뭐 100단어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000단어를 넣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 단순 변수 하나 C에 넣는 건 약간 너무 짧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데이터 소들이 크잖아요. PNG 파일이 그 픽셀이 뭐 10만 게이트, 100만 게이트 그걸 픽셀 10개로 압축시키면 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거를 특정 길이를 잡았어요. 그냥 이 정도면 현재 모델에 대해서 적당히 크겠다 생각하고 잡았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고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에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어텐션이 뭐냐면 입력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이 인코딩 그 데이터들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친구인데 이게 여기서 최초로 언급된 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이 어텐션 is all you need 논문에 최초가 아니에요. 되게 유명해졌고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이걸 여기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초대했어요. 그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논문이에요. 약간 근현대 몇 년이지? 7년? 8년? 7, 8년 내에 그 인공지능 논문 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3등 안에 듣는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읽어보는 걸 자주 추천드려요. 여기서는 깊게 안 들어갈 텐데 아무튼 이런 어텐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자연어를 분석하는 모델들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RNN의 응용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살펴볼 RNN은 모두 히든 레이어가 1개였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아까 레이어가 3개였죠. 그 중에서 히든 레이어가 딱 1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를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늘린다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인풋, 아웃풋 있고요. 히든 레이어가 2개씩 있죠. 그래서 저기를 봐도 이제 저렇게 하는 거고요. 저렇게 해주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실질적으로 RNN이 제가 말했잖아요.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 프론트 포워드가 포워드 그 프로퍼게이션이 이전 요소에 의존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안 그래도 복잡한데 거기다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면 훈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적은데 인풋 레이어를 가끔 어떠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인풋 레이어에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인풋을 약간 전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커런트 네트워크 그 리커런트한 레이어를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약간 특별한 히든 레이어를 취급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경우도 존재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 논문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약간 딥 RNN을 사용해가지고 괜찮은 결과를 얻는 것도 많아요. 물론 이 DRNN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좀 논문마다 달라요. 자 아까도 여기 보시면 이 논문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3개 각각 다른 논문을 사용된 거거든요. 가장 정통적인 이제 딥 RNN 하면 생각나는 거 이거 그냥 똑같이 RNN에다가 그냥 똑같이 그 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B는 뭐냐?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X가 이렇게 들어오고 결국에 루프를 도는 건 얘밖에 없는데 여기 추가적인 레이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얘네들이 아까 말한 이제 그 전처리, 후처리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이제 리커런스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딴 노드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각 히든 노드마다 깔려 있는 건가? 생각해주세요. 아무튼 전처리와 후처리를 진행해 줌으로써 약간 조금 더 질 좋은 아웃풋을 얻는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C도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냥 얘가 그 특정한 각 히든 노드마다 달려있는 노드를 한 개 추가함과 동시에 그 다음 노드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무언가를 부르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그림을 잘못 넣었는데 이거는 무시했어요. 이거는 bidirectional RNN이에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 RNN의 응용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RNA에 응용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 RNA 현재까지 알고 전통적인 RNA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아까 말한 뭐 무겁기도 하고 그 연산도 오래 걸리고 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훈련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vanishing gradient problem의 요인이 큰데 생각해 보면 이제 RNA는 아까 말했듯이 그 parameter sharing을 사용하잖아요. 그 sharing을 하는 데다가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타네츠라는 기울기가 가파른 활성화 함수를 써도 10번, 20번 중첩되고 나면은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기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같은 함수와 가중치들을 히든 레이어에서 여러 번 적용하는 RNA에 대해서는 약 프로포게이션을 진행할 때 그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무식하게 높은 숫자를 퍼져요. 그레디언트 익스포전 현상인데 이거 둘이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그 나중에 그 수식적으로 좀 설명할 때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크면 클수록 얘는 심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RNA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아웃풋에서 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로스가 어떠한 가중치 때문에 발생했네 하고 그 가중치를 변화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요 가중치까지 가려면 여기로 가서 그레디언트를 거의 타워만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똑같은 함수와 가중치들이 여러 번 그 겹쳐놨어가지고 그게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 그레디언트 값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필요한 업데이트를 마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레디언트 그 바니싱 프로블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를 실제로 이제 함수로 살펴보면 이렇게 리니어한 인풋을 주어졌을 때 특정 활성화 함수를 그 넣어가지고 여러 번 넣은 거예요. 1이 한 번 넣은 거고 2가 두 번 넣은 거고 3이 3번 넣은 건데 이렇게 그 겹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본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리니어하고 그 첫 번째까지만 그 0번째 리니어하고 첫 번째까지만 봐도 적당하고 두 번째만 봐도 괜찮죠. 길기가 바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죠.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보니까 이제 다섯 번째 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0이에요. 그냥 여기는 길게 0이고 그건 여기도 0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경사가 가파른 지점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경사가 가파른 지점은 점점 더 가파라지고 0인 지점은 점점 더 평평해지면서 점점 더 넓어져요. 0인 지점은.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얘 기울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양극화돼요. 높은 것들은 정말 높고 낮은 것들은 그냥 0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를 또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런 vanishing slash exploding gradient 프로블럼을 수식적으로 약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약간 증명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러니까 할 거다 약간 explain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히든 레이어 하나가 그 이전 히든 레이어에서 하나 온 거잖아요. 여기다가 W, T는 트랜스포즈라는 건데 뭐 크게 상관 안 줘도 되고 그냥 W라는 이제 그 가중치를 곱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0번부터 T번까지 오려면 이거를 T번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T번 곱한 결과가 얘예요. 그 W는 이제 이 아이건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있는 선대를 모르시면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해를 하면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세 개의 변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얘인데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HT는 QT, HT, QH 제로로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W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개의 변수로 나눠서 그 분해했을 때 얘랑 곱하면 그 행렬이라서 i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숫자로 보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W 더하기 W는 Q, QT, QT인데 얘가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얘만 남고 이러는데 이거를 여기서 T번만큼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양끝의 Q는 그대로 남는데 여기 가운데 이 친구가 여기 나온 것처럼 T번 곱해지겠죠. 이게 vanishing gradient vanishing slash exploding gradient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여기서 얘가 특정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얘가 대각 행렬이에요. 여기는 뭐 그렇잖아 A, B, C, D 얘 빼고는 다 0이에요. 이 친구는 다 0이에요. 근데 이거를 T번 곱했잖아요.
대각행렬은 그 제곱하면 그 제곱이 그대로 들어가요 얘네들한테. 근데 t가 무식하게 커지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만 0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 t번 곱하잖아요. 그럼 t번 곱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되는데 t가 무식하게 커지면 생각해보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1 빼고요. 그러니까 0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숫자를 한 30번, 50번 곱한다고 치면 그럼 0으로 가겠죠? 약간 생각해보면 0.5를 50번 곱하면 서로 50번 제곱하면 그럼 0으로 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0일 범위가 아니라 뭐 2에 있다고 쳐요. 2를 50번 제곱하면 무식하게 커지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가중치들을 그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면서 특정 요소는 정말 그냥 0으로 의미 없는 값이 나오고 특정 값은 무한대로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값이 나와요. 이게 RN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럼 t가 얼마나 커야지 저 정도로 나오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저 t가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의 크기가 10에서 20만 되어도 실험적으로 10에서 20만 되어도 RNN 모델이 성공적으로 훈련되는 비율이 거의 0에 근접돼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시리얼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 넣는다고 해도 10단어, 20단어가 되는 문장들도 뭐 적지만 문장들이 아니라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문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저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일반적인 DNN과는 다르게 이런 파라미터링 때문에 이런 굉장히 한정적인 문제가 안 나요. 이것 때문에 요즘 RNN 진짜 못 사용해요. 아예. 특히나 데이터가 이렇게 커지는 시점에서는 서른 제약을 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뭘 가져왔냐면 사람들이 이제 Vanishing, Exploding, Basic Problem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딱 이 두 개만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들은 약간 간단하게 몇 문장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Reservoir Computing Models라는 건 이 두 개가 있는데 약간 좀 신기한 모델인데 입력 레이어가 있으면 여기에 저수지를 하나 놔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노드들이 아무렇게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있고 그냥 얘들이 아무렇게나 연결돼 있어요. 사실 아무렇게나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놔서 아웃풋은 얘네들끼리 그냥 서로 놀고 있는 거를 적당히 개수를 그냥 빼어줘요. 이게 저수지 컴퓨팅 모델이고 얘네 둘 다 비슷한 구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킵 커넥션 네트워크는 이건 약간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 굳이 RNN이 아니더라도 뭐 CNN이나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뭐냐면 RNN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여기서부터 얘 그레이던트를 컴퓨트하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고 아까 말했듯이 0으로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뭘 해주는 거면 그냥 얘를 바로 얘로 넘겨줘요. 여기를 가중치 하나로만 연결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스킵 커넥션들을 적절하게 여기저기에 섞어줌으로써 그나마 gradient vanishing problem을 조금 해결해준다 이거죠. removing connections는 말 그대로 그냥 가중치 몇 개를 없앤다. 그 연구자 재량에 따라서 저게 왜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실제로 된다고 합니다. using memory라는 거는 기억 변수를 하나 넣는다. 얘가 현대 RNN 약간 직접적인 그 계승자들인데 using memory라는 건 얘네들이 메모리라는 개념을 사용.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거의 기억을 저장해 놔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게 LSTM이고 GRU예요. LSTM은 뭐 long short term memory 약간 직관적이에요. long short term memory. GRU는 gated recurrent unit인데 이 게이트가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LSTM의 구조를 보면 알 거예요. 이제 LSTM을 먼저 볼 건데 LSTM의 경우에는 노드라는 개념 대신에 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셀이 노드랑 다른 게 뭐냐? 이 셀 안에는 노드는 그 노드 안에 그냥 숫자 하나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셀은 셀 안에 여러 가지 연산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값들의 이동 또한 존재해요. 이 LSTM의 셀 안에는 다양한 게이트들이 있어요. 게이트들이 뭔지는 조금 아마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웨이트들로 연결된 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셀끼리는 같은 웨이트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각 셀은 이전 정보의 중요도를 판별해가지고 그 정보를 앞으로 얼마나 전파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얼마나 까먹을지 또한 결정해요. 여기 있는 들어있는 걸 약간 보면 게이트가 총 3개가 있어요. LSTM은 인풋 게이트, 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컴퓨터하고요. forget 게이트는 얼마나 까먹을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 아웃풋 게이트는 그 중에서 얼마를 실제로 그 앞으로 낼지를 결정해줘요. 약간 실질적으로 약간 그걸 보기엔 약간 어렵긴 약간 그래도 이해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그 해석인 것 같아요. 이제 LSTM 각셀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인풋 이렇게 들어오면 인풋 게이트가 적용되고요. 스테이트가 이렇게 셀프 루프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까먹을지를 결정해서 폴게트 게이트가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웃풋을 진행할 때는 아웃풋 게이트라는 게 작동해가지고 얼마나 그 실제 아웃풋의 특정 가중치를 구별해주고 얼마나 그 넘겨질지를 결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LSTM 이런데 보면 일반적인 RNN보다 훨씬 복잡하게 생겼죠. 왜냐면 이 과정이 하나의 노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RSTM을 잘 훈련하면 현재는 컴퓨팅 파워도 높잖아요. LSTM은 또 그리고 적당히 그 병렬로 그 연산할 수 있는 기법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RNN보다는 적어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 과거의 데이터도 잘 알아차리고 있어가지고. GRU는 이제 뭔지 얘가 Gated Recurrent Unit라고 했잖아요. 게이트랑 관련이 있는데 아까 LSTM을 사용하는 게이트랑 LSTM의 게이팅 펑션들 중에서 한 개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LSTM이 RNN보다는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정확도에 비해서는 적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얘는 너무 길다 해가지고 만든 게 GRU인데 GRU는 더 적은 개수들의 게이트와 파라미터를 사용해가지고 입력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해요. 전체적으로 GRU는 LSTM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게이트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까먹을지 결정하고 저쪽은 똑같은데 그 과정에서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셀 게이트 요소를 그 영향을 감소시켜가지고 일단 첫 번째 오버피팅을 방지하게 돼요. 왜냐면 너무 복잡한 모델을 만들면 입력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훈련 때 주어진 입력들에 대해서만 올바른 출력하는 그 오버피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배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빠른 훈련을 유도하게 돼요. 당연하죠. 요주를 있습니다. LSTM과 같이 LSTM이나 GRU와 같이 지금까지 여기 요소들은 그냥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는 거였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 새로운 모델들이었는데 이거와 별개로 일반적인 RNN에다가 적절한 변화를 취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레이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그레이디언트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는 적절한 변화를 취해주는 방법 아니면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은 각각 노드마다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그냥 정교하게 지켜준다 라는 방법들이 계속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정도로 마칠 거고 여기 출처랑 자료는 나중에 애들이 올려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출처 있고 특히 여기는 이 딥러닝 MIT 프레스에서 나온 이 굿플로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진짜 이거 꼭 보세요. 직업으로 사람들은 찍어주시고요. 약간 서형대 수학이나 확률론의 그 한 챕터를 승무하긴 하는데 그 이해할 수 있으면 약간 개론이나 약간 대학 학부 입문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사실 오늘 강의도 거의 저 책에서 다 가져온 거라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다 찍으셨으면 넘어갈게요. 아마 딴 친구 이 강의에서 못 본 거 있으면 아마도 그 후배들이 올려줄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칠게요. 자 그리고 방금 강의 들었던 친구가 이거 쓴 사람이거든요. 이거 작가예요, 작가. 튀어야지. 책 썼어요, 책. 튀어야지. 네. 이거 얘가 낸 책이고요. 네. 이 책의 내용도 이거 비슷한 거 있지? 그 서점에 가서 이런 책 보이면 한 권씩 집어주면 저기 뒤에 있는 저 친구의 비행기 값에 붙으실 겁니다. 네. 빨리 강의나 해. 세훈아, 그래서 너 인스타 아이디 뭐지? 아니 주시는데? 전책 상담실에 있어요. 이거 상담실에 있던 책이에요. 상담실에 있어. 이게 상담실에 있던 책이에요. 저는 원래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에 맞춰서 강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제가 학교 학생도 아닌데 대학생도 아닌데 막 물어보거나 그럴 순 없어서 안 돼요. 아 이거 바꿔야 돼. 자, 여러분 불을 좀 끌게요. 안 좋은데. 이게 좋나?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영상 확인해 볼래? 중간 한번 해볼까요?